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제는 AI 버블의 실체와 내년 거시 경제의 전망입니다. 그럼 연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또 강의할 수 있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잠깐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두 번째 보는 버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버블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시장이 붕괴되고 나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케인스 선생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신의 공매도 포지션에 증거금이 고갈될 때까지 버블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사로잡고 있는 이 AI 버블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터질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때 공매도를 치고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본시장 한 200년의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좀 있던데 이제 그 징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징후들이 또 나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경제 전망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잠깐 볼까요? 이 차트가 뭐냐 하면 미국의 제조업 투자입니다. 그림의 끝에 살짝 꺾여 있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 되겠는데요. 제조업 공장 건설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2020년 저기 줄이 펴져 있죠? 바이든이 대통령 됐던 바로 그때 2020년 말의 선거죠. 그때부터 최근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미국의 깡촌에 제조업 공장들을 짓는 건물의 건설이 몇 배 늘었냐면 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800억 불이었던 게 2,400억 불이 됐죠. 자, 그러면 2,400억 불이면 얼마냐? 미국 GDP 한 1%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지지난해 연말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았어요. 몇 프로가 나왔냐? 3%가 나죠. 우리나라는 0.8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3% 성장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나냐? 바이든이 엄청나게 돈을 뿌렸거든요. 어떻게 돈을 뿌렸냐? 여기 나와있죠.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됐던 강력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인책. 들어보셨죠? 바로 인플레 감축법, IRA라고. 작년 이맘때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장 하나 지으면 그 공장 짓는데 약 3분의 1 정도의 비용을 미국 정부가 보존해 주는 법입니다. 정말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600억 달러 투자를 시작하니까 바로 한 해에 첫 해에 돈을 얼마를 줬냐 하면 66억 불을 줬다. 우리 돈은 한 10조를 바로 뿌리더라라는 거죠. 참고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8조 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끝났습니다, 이게. 왜? 트럼프님이 취임을 하시자마자 조지아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 근로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쫓아내면서부터 자, 여기 나와 있죠? 끝부분 봐주십시오. 꺾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미국의 제조업 투자 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 제조업의 건설 투자 붐은 다시 옛날로 회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년 들어왔대요. 엄청난 거죠. 근데 올해 150만 명이 추방됐다. 자, 그래서 미국에 올해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얼마 줄었냐면 350만 명 줄었다. 기업들도 사람을 안 뽑지만 일을 할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다? 머리에 뭐가 빠진 거죠. 자, 제조업 공장 건설이 끝났는데 미국 경제의 성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 컴퓨터들이 일하는 곳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망도 전력망이지만 그 비싼 바로 엔비디아의 H200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비싼 GPU들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쿨링 센터.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컴퓨터들은 안 돌아가니까 에어컨을 신나게 돌리면서 건물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 투자된 돈 노란 선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 선 봐주세요. 자, 향후 5년간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파란 선은 뭐냐? 인간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건설입니다. 오피스 건물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건물의 건설은 줄어들고
기계를 위한 컴퓨터를 위한 건물의 건설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업용 건물 그만 지어. 대신에 뭐만 지어? 데이터 센터만 지어. 그리고 이게 올해 중에 아마 역전돼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요새 왜 잘 나가냐? 사람은 안 뽑지만 투자는 미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냐? 자,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자, 여기 주인이 적혀 있습니다. 요새 주가 폭락한 오클, 그 다음에 GPT의 AI 보이시나요? 예, 작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이름은 자카드라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얼마죠? 38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한국의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총 예산안이 30조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짜리로 대출을 받았나? 하고 봤더니 5년. 누구한테 대출을 받았나 보니까 FG, 미국홀딩스, 일본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6.4%.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대출 금리가 6.4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망한다고 보는 거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신용 스프레드를 3에서 4%를 붙인 건 일본 금리는 더 낮으니까. 자,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더 무서운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클러서스2. 야, 이거 누굴까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자, 존을 얼마 조달한다고요? 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형님, 기본이 이 정도 조달합니다. 자, 놀라운 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5년짜리 대출이죠? 5year. 자, 그 밑에 금리 봐주세요. 10.5%입니다. 자, 제가 왜 AI 버블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시작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볼 때 버블의 3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버블의 1단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한다. 1단계죠. 2단계가 뭐죠? 원금은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이자는 낼 수 있어. 라며 돈을 빌리는 게 2단계라고 합니다. 투기금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원금은 못 갚을 것 같은데 이자는 내가 근근히 갚아 나갈 수 있어. 좋아 하는 게 2단계. 자, 3단계가 뭐죠? 폰지금융. 어떤 또 다른 바보가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미래에도 계속 대줄 거라고 믿고 지금 버는 돈으로 이자를 전혀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 이게 폰지금융이죠. 전혀 실체 없는 다단계가 폰지금융입니다. 자, 이제 폰지금융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자도 내지 못하지만 나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고객에게 주는 배당금은 새로 들어온 고객의 돈으로 과거 고객의 배당금을 주는 게 폰지잖아요. 금리 6.58%에 금리 10.5%로 대출받아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폰지금융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폰지금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들어올 돈이 뭘까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10.5%짜리 금리로 자금을 5년 조달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다 봤잖아요. 못 본 척해. 그쵸? 우리 10.5%로 저 미친 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자마자 내년 8월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죠? 스페이스X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 우리 돈 얼마 정도로 상장하냐면 2,000조 정도로 상장합니다. 2,000조 정도로 상장하면서 얼마 증자할까요? 못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5천억 불 정도 할 것 같죠? 4분의 1 정도 자금을 조달합니다. 5천억 불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콜로서스 프로젝트 10개 할 수 있는 돈이죠. 자, 그 다음 반대편으로 갈까요, 이제? AI는 돈이 있나요? 없죠. 이번에 뭐 또 어디 100억 불 차입한다 그러죠. 아마존한테 돈을 빌리네, 애플한테 돈을 빌리네, 그러면서 맨날 돈 빌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남아있는 방법은 뭐죠? 내년에 상장합니다. 한 번도 이익을 낸 적 없지만 AI 상장 공모가는 역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버블의 가장 중요한 징후, 버블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업 상장 공모가 벌어지는 날이
아마 지나고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 자, 볼까요? 2021년 보이십니까? 2022년 주식시장 대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뮤직 어마어마한 상장 공모 속에 주식시장이 붕괴됐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SX 테마가 엄청나죠? 드디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시대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대형 IPO, 초대형 기업 공모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일 것이고 그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여서 미친 것처럼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투자의 대부분은 버려지겠죠? 그 과정에서 경제 내 돈의 씨가 마르면서 시장이 붕괴될 것입니다. 버블이 붕괴되는 폰지 금융이 가장 본격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징후는 뭔가? 돈 한 푼 못 버는 거대 기업들이 수조 달러,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몇백 대 1의 경쟁을 기록하고 그날 상장한 날 따따블을 치며 시장을 미치게 만드는 그날이 가장 조심해야 될 날이 아니겠나. 언제까지? 버블이 터지는 그날까지 나보다 누구 하나 먼저 망하면 돼를 외치며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X, IPO, 데이트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경제 전망은 다 끝났죠? 내년 봄까지 진짜 좋겠다 그죠? 왜? IPO로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잡으려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페노미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잘 대응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게 됐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의 저는 패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전쟁에서 지금 현재 세계 5대 인공지능 엔진이 5개 정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1등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AI다. 2등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크 쇼크 기억나죠? 4월 달에 했던 시크고요. 3등이 코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등이 어디냐? 펜입니다. 리바바에서 만들었죠? 펜입니다. 시크랑 펜은 공짜입니다. 게다가 소스를 공개합니다. 오픈 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오픈 소스로 해서 저렇게 밀고 나가냐? 중국 경제는 이제 30년 내지 20년에 걸친 불황을 목전에 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볼까요? 파란 선 중국의 10년물 국고금리, 빨간 선 30년물 국고금리인데 둘 다 1%죠. 일본보다 중국 금리가 낮습니다. 금리가 저렇게까지 1%가 내려갔다는 자체는 자본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 돈을 빌려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부동산이 끝장났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지급보증 썼던 중국의 제4대 건설사 폐가 부도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일본이 90년대 겪었던 장기 불황을 지금 중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 나라의 살 길은 AI에 올인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보자. 원이랑 그리고 QN, 알바바의 QN, 그리고 BYD의 전기차, KTL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돈을 더욱더 태우면서 가라. 그러니까 너네가 세계 최강이 되어서 경제를 살려봐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일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이 붕괴되고 멀쩡하게 살아나는 나라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찐짓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부, 부동산을 붕괴시킨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AI 전쟁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누가 망할 때까지 간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망해. 하며 돈을 태우는 중이다. 중국은 나라 돈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IPO를 시켜서 전 세계에 있는 개미돈을 태우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으로 가겠는데요. 한국이 왜 요새 이렇게 기업들 수익이 좋은가? 빨간 선이 뭐죠, 여러분? 구리값입니다. 파란 선이 뭐냐고요? 한국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입니다. 똑같죠. 올해만 금리를 3번이나 했죠.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5번이나 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있죠. 은행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만 빼고 전부 다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돈들을 빼서 주식도 가지만 주식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금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은이 오르죠. 그러더니 이제 구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상품 투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유통상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형 디램의 가격이 300% 올랐습니다. 누가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삼성전자가 내년 수출 제품, 고정거래선에 대한 수출 제품 거래 가격을 60%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해만 해도 이익이 한 50조 나는데 수출 제품 가격이 60% 인상됐습니다. 미국 애들은, 글로벌 애들은 현물 시장에서, 동남아시아 반도체 현물 시장에서 투기가 시작돼서 유통상들이 사재기하고 있다는 걸 보고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 하고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산 거죠. 이 시장에서 종목으로 승부를 봐서 이긴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코스피 200을 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등등등 전기전자 회사들이 거의 시가총액 50%를 차지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의 주도주는 어디다? 반도체입니다. 딴 거 그냥 재미로 하세요. 쭉쭉 넘어가고요. 예. 자, 그 다음. 이렇게 미국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려니 무섭죠. AI가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아니, 저렇게 돈을 투자하다가 어디 하나 부도 나기 시작하면,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 프랑스에 있는 피바리바라는 아주 거대한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헤지펀드, 그죠? 미국의 부동산 관련 헤지펀드 파산 루머가 나왔고 1년 뒤에 2008년 3월에 스턴스가 파산했고 그 다음 10월에 많이 파산하면서 위기가 시작됐죠. 즉 그 전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다 알만한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파산 사태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고 버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수많은 기업 중에 대부분이 파산할 겁니다. 그때 어떤 뉴스를 듣게 되냐면요. 이 회사의 파산은 살아남은 자의 잔치다. 그러니 더 사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투자금을 좀 빼서 여기로 옮기셔야 됩니다. 볼까요? 파란 선은 나스닥, 그리고 빨간 선은 금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은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 이렇게 4번 약세장을 경험했습니다.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직전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다 파산하는 장이 4번 있었습니다. 그 4번 때마다 빨간 선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 모두 폭등하죠.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의 시스템이 붕괴되며 기업들의 가치라는 걸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과 공포 속에 사람들이 주식을 다 던지면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골드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뭐 골드가 비싸다, 뭐 저도 부인 안 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정말 경쟁자들 중에 한둘만 살고 나머지 다 붕괴되고 거기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사모펀드들, 연쇄적인 뱅크런, 펀드론이 나기 시작하면서 금융경제가 붕괴되는 징후가 보일 때는 금이 좋아 보인다. 네, 대안입니다. 하나 더 먼저 갈게요. 어떤 분이 박사님 코인은 어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코인은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산이죠? 위험자산이죠. 어떤 위험자산이죠? 예, 나스닥 10배 레버리지 위험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건 금방 이해됐죠? 지난 15년간의 나스닥과 코인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코인이 4번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겨울, 두 번째 겨울, 세 번째 겨울, 그리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요 한 칸이 4배입니다. 코인은 조정 시 4분의 1 토막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의 조정이 있고, 코인의 조정이 있고, 코인의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나스닥이 붕괴됩니다. 그죠?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너무나 레버리지가 심한 돈이고, 저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나스닥 시장에 대한 선행성 등등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코인 시장의 조정이 길어진다면 내년 나스닥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나스닥이나 기술주에 대한 해지 용도로 코인을 쓸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코인은 어떤 용도로다? 내가 지금 시장을 따라가기 늦었다 싶을 때 지르는 용도로 쓰는 곳이지 해지 용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쭉 드릴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기조 발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